지난 48시간 동안 나는 하나의 메시지가 조용히 순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트럼프가 덴마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다. 노벨 평화상에 대한 언급과 함께 나온 이 발언은 사실상 경제적 협박을 통한 영토 확장의 신호탄이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발언의 구체성이다.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라는 단계적 관세 인상 일정까지 제시한 것은 즉흥적 엄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압박 메커니즘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타이밍의 의미다. 트럼프가 이 발언을 한 것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 직후였다. 즉 미국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군사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 직후에 이번에는 경제적 수단을 통한 주권 침해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시퀀스였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메시지의 함의가 중요하다. 너희 나라가 내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는 표현은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이 유럽의 도덕적 권위나 상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사실 노벨 평화상을 둘러싼 이 갈등은 더 깊은 층위의 문제를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간 유럽은 소프트 파워와 규범적 권력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국제법, 다자주의, 평화적 분쟁 해결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치들이 실제 권력 관계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이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다. 더욱이 이 메시지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너희들의 도덕적 우월감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 힘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 통합 프로젝트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이것은 그린란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유럽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오랫동안 서구의 질서는 하나의 가정 위에 서 있었다.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무력이나 경제적 강압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원칙은 나토의 기본 정신이자 유럽 통합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이 가정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는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존했던 질서였는데 그 힘이 이제 동맹국들을 향해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질서는 처음부터 불평등한 구조였다. 미국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대신 유럽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협조하는 것이 암묵적 거래였다. 냉전 시대에는 소비에트 위협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어서 이 거래가 원활하게 작동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 거래의 조건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덴마크 압박은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보여준다. 미국이 경제적 우위를 활용해서 동맹국의 주권적 결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10%에서 25%로 상승하는 관세 위협은 단계적 압박의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이것은 즉석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계산된 협상 전술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에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상징적 권위에 대한 직접적 거부였다. 이는 미국이 유럽의 도덕적 우위나 제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정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트럼프 개인의 즉흥적 판단인가?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변화의 표출인가? 나는 후자라고 본다.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힘의 불균형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안보 면에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독립적 행보를 취하려 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무역 확대, 그리고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 움직임들이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었다는 점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다각화, 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 확대, 디지털 주권을 위한 규제 강화 모두 타당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것들이 누적되면서 워싱턴 입장에서는 유럽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메커니즘이 하나 있다. 바로 다른 중간 규모 국가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다. 캐나다는 이미 신호를 보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기로 한 결정이 그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거래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파트너십 모색으로 해석된다. 이런 움직임은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멕시코 역시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미군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국 주권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것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경제적 무기화에 대응해서 다각화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본과 한국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 모두 아직 직접적인 압박을 받지는 않았지만 유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덴마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이것은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드 배치 과정에서 경험했던 중국의 경제 보복과 유사한 패턴을 미국으로부터도 경험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는 중간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압박의 메커니즘 자체다. 트럼프가 제시한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복종을 강요하는 도구다. 10%에서 시작해서 25%까지 올라가는 구조는 덴마크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도 동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정교한 설계다. 이런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덴마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덴마크는 인구 580만의 작은 나라지만 미국과의 무역 규모는 상당하다. 특히 농산물, 의료기기, 재생에너지 기술 등에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 25% 관세가 부과되면 덴마크 기업들의 경쟁력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 압박이 덴마크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덴마크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이 커질수록 그냥 그린란드를 포기하자는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압박의 정치적 효과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압박이 다른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 국민들이 미국의 압박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질 경우 오히려 그린란드에 대한 주권의식이 강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코펜하겐에서는 이미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경제적 압박이 항상 의도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때로는 오히려 민족주의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추구해왔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에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한다면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복잡한 정치적 역학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유럽 내부의 반응이다. 8개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덴마크와의 연대를 표명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계산들이 얽혀 있다. 독일은 이미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이중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이후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고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독일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에너지 비용과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인해 독일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이미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급락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BASF 같은 화학기업들은 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추가적 갈등은 독일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프랑스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마크롱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대립에서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상징적 연대는 보여주되 실질적 대응에서는 신중함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특히 프랑스는 자국의 핵 억지력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독립적 행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중요하다. 럭셔리 브랜드, 항공우주, 원자력 기술 등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입장은 더욱 미묘하다.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재구축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유럽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영국은 중간자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국도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런던 금융가의 글로벌 지위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과의 무역 관계도 여전히 중요하다. 만약 미국이 유럽 전체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강화한다면 영국도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어서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이탈리아는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철회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은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시간이다. 미국의 압박이 장기화될수록 유럽 국가들은 대안적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미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정치적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러시아는 이미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시간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는 속도 때문이다. 관세가 부과되는 순간부터 기업들은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급증하고 일부 기업들은 아예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덴마크의 경우 2월부터 10% 관세가 시작되면 즉시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다.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있어서 빠른 판로 전환이 어렵다. 6월까지 25%로 인상된다면 많은 덴마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다. 결국 미국의 압박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자체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유럽 통합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각국의 개별적 대응으로 인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변수가 작동한다. 바로 미국 내부의 반발이다. 덴마크와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입기 시작한다. 특히 덴마크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나 덴마크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의 로비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내부 압력이 트럼프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변화가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면 다른 강대국들도 같은 논리를 사용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분쟁에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욱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전술을 사용할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이 일본의 반도체 장비 이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 그 예다. 이런 조치들은 앞으로 더욱 일반화될 것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분야로 확산될 것이다. 특히 식량이나 핵심 원자재 공급에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기존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무역과 투자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자유주의적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관계 자체가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간 규모의 국가들이다. 강대국들은 자체적인 경제 블록을 구축하거나 자급자족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중간 국가들은 그런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결국 어느 한쪽 진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과 에너지 그리고 핵심 원자재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이들은 경제적 효율성과 안보적 고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국제 분업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간 국가들만의 대응 전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아세안, 아프리카 연합, 중동 국가들 간의 지역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그 신호다. 특히 자원 보유국들의 경우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강대국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고립되면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는 자원 공급국들의 지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걸프 국가들이나 호주,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이런 포지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재편 과정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지정학적 고려에 의한 공급망 재구성은 비용 상승과 기술 발전 속도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변화가 개발도상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공급망의 지정학적 분할은 이들의 성장 기회를 크게 제약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미국과 덴마크 간의 갈등이 아니다. 이것은 지난 80년간 유지되어 온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제도적 협력에 기반한 질서가 힘의 논리와 블록 경제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으며 한번 사용된 경제적 무기는 계속해서 위협의 수단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관계는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더욱 갈등적이 될 것이다. 그런 세계에서 각국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모든 정책 결정자들이 고민해야 할 핵심적 질문이다. 중간 국가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대는 것은 위험하고 그렇다고 모든 강대국과 대립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입장을 조정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 기술이나 자원에서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할 것이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믿음은 이미 깨졌고 이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이다.